之进程。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범죄 내용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소개할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올리게 된 것이니 잔인한 이야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뒤로 가기 누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소중한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서북지역 황하강 상류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감숙성입니다. 그 감숙성에는 옛부터 한약재의 하나인 감초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인구 120만 명의 장액시라는 곳이 있는데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가 장액시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17일 밤 11시에 시작되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장액시 중심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고성촌이라는 한적한 마을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 한 분이 잃어버렸던 양떼를 찾아 늦은 귀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숲을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소녀가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많이 미끄러운 곳이기에 여자아이가 조심하지 않아 넘어졌구나 싶어 도와주려고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야 넘어졌나 보구나. 밤에 이 길로 다닐 때는 특히 조심해야지 하며 말을 걸었지만 그 소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하게 넘어져서 말을 못하나 싶어 몇 걸음 더 다가가서 소녀를 부축하려고 할 때 발밑에 뭔가 뭉클한 것이 밟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녀의 얼굴 부위를 살펴보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목 부위에 새끼줄 같은 것을 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며 누군가 밧줄로 목을 졸라 소녀를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순간 노인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양떼들도 내팽개쳐두고 정신없이 달리던 중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까지 입었지만 아픈 것도 모르고 마을까지 달려간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영문을 몰라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노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담력이 좋았던 몇몇 마을 청년들이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 문제의 장소에 도착한 청년들은 후레쉬를 비춰보는데 그곳에는 가냘픈 소녀가 누워 있었으며 목에는 피가 묻은 밧줄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다리는 벌어져 있었고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후레쉬를 더 자세히 비춰보았더니 목에 감겨있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창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자는 소녀의 벌어진 다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다리 밑에는 한 무더기에 창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창자는 다시 그 소녀의 음부 쪽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노인이 밟았던 새끼줄이 다름 아닌 그 소녀의 창자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청년들 역시 너무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덜어놨는데 그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오줌까지 지렸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역시 그 광경을 보고 모두 놀랐으며 수십 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던 형사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아린이라는 19세의 소녀임을 알게 되며 그리고 부검 결과 그녀는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사망한 후 음부를 통해 몸 안에 있는 창자가 적출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법의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범인은 사람의 인체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몸속 장기를 적출한 방법이 너무나 정교하고 깨끗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음부를 통해 창자를 꺼낼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를 뿐더러 손을 이용하여 몸속의 장기를 정확하게 잡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 비가 내렸기에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아무런 범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성폭행의 흔적이 없었기에 범인의 DNA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소녀를 살해한 것일까요?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가 아닐까도 의심을 해보았지만 분실된 물품이 없었기에 그 가능성은 배제되게 됩니다. 경찰은 소녀가 새들어 살던 집을 방문하여 주인 아주머니를 통해 소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녀의 고향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가난한 시골 출신이며 부모님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녀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아리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시내에 있는 상점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동생 역시 공부를 잘해서 1년 전에 북경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아리는 남동생의 학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리는 아주 예쁘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녀를 많이 좋아했으며 성격도 온순하고 착했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마의 소행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경찰 역시 범인을 잡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용의자를 추려가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차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2004년 9월 20일 새벽 12시 30분에 2차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장액시 중심가에 있는 개업한 지 3개월 정도 된 국수가게였는데 수아라는 17살의 소녀가 같은 마을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국수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난한 가정의 보탬이 되고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손님이 뜸해지자 수아와 가게 주인은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라는 소녀는 오랫동안 참았던 소변이 급해서 주인에게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올 손님도 없으니 그냥 가게에 있는 요강의 소변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창 사춘기를 보내던 시기이기에 부끄러움이 많았던 수아는 가게에서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골목 속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가게 주인은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수아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수아가 화장실에 간 지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소리가 수아의 목소리인 것 같아 화장실로 급히 달려갔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자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새벽에 울려 퍼진 비명소리와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몇몇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보기 시작합니다. 가게 주인이 같이 일하던 여자아이가 사라졌다는 말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수아를 찾아보는데 몇 분 정도 지나 국수가게 뒤편에 있는 으슥한 통로에서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게 주인은 급히 달려가서 살펴보니 그녀는 기절을 한 상황으로 숨이 곧 끊어질 듯 위독한 상황이었으며 하반신에 미끌미끌한 것이 보여 자세히 보았더니 다름 아닌 창자가 다리 사이로 나와 있었으며 주변 바닥에는 온통 피와 분비물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가게 주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급히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가게 주인이 깨어났을 때 소녀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당직을 서고 있던 의사는 급히 전문의들을 소집하고 수술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수술 경험이 많다는 노련한 의사들도 환자의 상태를 보고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환자를 살펴봅니다. 그 결과 소장이 5가닥으로 끊어져 있었으며 장기 외부에 있는 지방질의 얇은 막들이 모두 심한 손상을 입어 60% 이상의 소장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나머지 부분만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 장기를 꺼낸 까닭에 음부의 손상도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소녀가 당한 엄청난 불행에 분노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소녀의 목숨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소장의 일부만 다시 연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에 많은 장애가 따를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으며 딸의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수술비가 한국 돈으로 700만 원이나 나왔는데 가정용편상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안타까워하며 먼저 돈을 걷었으며 이 소식이 신문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수술비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차원에서도 모든 진료 비용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었으며 한 달 뒤 그녀가 퇴원을 할 때까지 모인 후원금만 해도 한화로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떨었으며 웬만하면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현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정부 고위 간부들까지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빠른 범인 검거를 재촉하게 됩니다. 소녀가 안장을 찾자 경찰은 그녀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국수가게를 나와 화장실로 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어떤 성인 남성이 뒤에서 팔과 줄로 목을 힘껏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 아저씨, 저 귀신 아니고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 남자는 더욱 힘껏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절반 정도 혼자란 상태에서 몇십 미터를 끌려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반신에서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비명을 질렀으며 심한 고통으로 인해 다시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어두운 골목이었고 뒤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렴풋한 윤곽만으로 성인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역시 성폭행과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닌 것을 알게 된 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범인이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연속으로 저지르는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태적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범인이 변태 성욕자일 것으로 추정했으며 또한 어리고 연약한 여성들만 공격한다는 점을 들어 범인은 체격이 그다지 크지 않고 남성과 대적하지 못하는 비교적 겁이 많은 남성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액시는 비교적 작은 도시였기에 CCTV 사각지대가 많아 현대적인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동종전과자와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차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이었던 7월 달에 한 여성이 습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날은 7월 24일 늦은 밤이었는데 조모 여인이 남편이 야근을 마친 후 같이 야식을 먹기 위해 시내에 있는 구이집 앞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분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통화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식당 옆 골목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목을 조른 후 다시 땅에 밀쳐 쓰러뜨리고 불쑥 미용실 사정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크게 소리를 질렀고 때마침 근처에 와 있던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으며 그 모습을 본 의문의 남자는 바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과 자신이 그 남자를 한동안 쫓아갔지만 끝내 잡지는 못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 물품도 없어 신고만 접수하고 크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린과 소아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한 후 조직된 사건 전담반은 목이 졸렸다는 공통점의 의심을 품고 조모 여인을 찾아가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를 물어봅니다. 그녀는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갑자기 공격을 받았기에 범인의 모습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키는 큰 편이며 술에 취한 듯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로 봐서 현지인 같아 보였다는 진술을 합니다. 조모 여인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지 못한 경찰은 계속 동종 전과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목이 졸린 또 다른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아린이 피살된 후 3일 뒤에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연쇄 사건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사건 또한 밤 10시경에 발생했는데 팽모 여인이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했으며 하마터면 강간까지 당할 뻔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밤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열었더니 문 밖에 큰 키의 남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장 씨를 찾는다고 말하길래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며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다짜고짜 빚 받으러 왔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데 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 없이 집안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그 남자는 바로 나가지 않았는데 그녀가 바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을 했으나 그 의문의 남자는 자신이 예쁘게 생겼다며 하체를 만지면서 얼마면 하룻밤 잘 수 있냐고 희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은 연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목을 조르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2건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지만 그 남성의 신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에 애만 태우게 됩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